네, 안녕하세요. 박승찬 교수의 중세 여행,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 저는 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태어난 중세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우리의 첫 여정을 시작해봤습니다. 로카세카성, 그리고 베네딕토의 수도원 학교 모두 기억하시죠? 오늘의 여정은 또 어디로 이어질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동반자들이시죠? 박승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네, 함께 자리하신 이정 신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철학 관련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정젤마노라고 합니다. 철학 관련 수업을 또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제 전공이 이제 중세 철학이다 보니까요. 네. 학교에서 철학 관련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의 지식이 풍부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태어난 로카세카성, 그리고 인근의 이 베네딕토 수도회,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소년 토마스 아퀴나스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여정을 시작해봤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이 여정을 시작해 주시렵니까? 오늘 여정의 시작점은 네. 몬테카시노 수도원 학교에 있던 소년이 황제의 군대에 의해서 네.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 로카세카로 돌아왔을 때부터입니다. 네. 즉 토마스 아퀴나스의 청소년 시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강의 핵심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청소년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교수님이라서 키워드를 뽑는 것도 굉장히 능통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39년 15세의 나이에 우리나라의 나이로는 중학교 졸업할 무렵에 로카세카로 돌아와서 가족들 품에 안기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게 된 또 가족들이기도 할 텐데 어린 시절 이 수도원에 보냈던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했을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이 이때 발견한 이 아들 토마스의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을까요? 방학 때나 잠깐 그쵸. 가서 방문하셨을 수는 있지만 요즘처럼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15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인처럼 무람해졌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몸집만이 커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아마 뚜렷하게 부모님들도 알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몬테카시노 수도원 원장이 긴 편지를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부모님께 알려드렸고요. 네. 그러면서 아직 대학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서 교양 과목들, 칠자유학에 우리가 배웠던 네. 그것들을 더 심화시키는 교육을 해달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부모를 설득한 것을 보면 우리 아들이 뭔가 대단한 이제 그렇죠. 영재로 자라났구나 하는 네. 확신은 그때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셨다면 굉장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들의 교육에 욕심을 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당연히 저래도 욕심이 날 텐데 이때 당시에 영주로서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님은 대학을 보내서 네. 이 교육을 잘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네. 당시에 아마 최고로 손꼽히는 대학들은 파리나 볼로냐 등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의 어머니가 입김이 더 세셨던 것 같은데요. 네. 토마스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집에서 가까운 나폴리 대학으로 보내려고 결정했습니다. 네. 두 분은 혹시 나폴리라고 하면 뭐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화산이 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폴리 유명한 화산으로 베수비우라는 이제 네, 맞습니다. 아마 네, 네. 화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그 유럽 대륙 안에 있는 아마 유일한 활화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 관광지의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관광지, 뭐, 먹을 거, 피자. 네. 뭐 나폴리 피자. 네, 뭐, 김민재 선수, 네. 뭐, 요 정도가 떠오릅니다, 저는. 네. 다행히 나폴리가 여러분들한테 전혀 낯선 도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잘 모르시지만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의 이탈리아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사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네. 당시에는 나폴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시칠리아 왕국이라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시칠리아 왕국의 왕도 겸하고 있었는데 나폴리는 시칠리아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왕국의 수도는 시칠리아 섬에 있는 팔레르모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시칠리아 왕국이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이탈리아 남부까지 다 점령해서 이탈리아 남부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나폴리가 오히려 중심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왕국의 최초의 대학을 세울 때 어디에 세우나 팔레르몬가 나폴리인가 하다가 신흥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나폴리에다가 중심을 두어서 대학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 나폴리 대학의 소년 토마스는 1239년 15세의 나이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5살이요? 빠르네요. 조기 입학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같으면은 정확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15세에 중학교가 끝나자마자 갔으면 대단한 천재 같은데 그쵸, 네. 당시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중고등학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똑똑한 친구들은 17세에서 20세에 들어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네네. 하지만 토마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최연소 연령 17세보다도 2살이나 일찍 대학에 들어간 것이었기 때문에 네. 영재는 맞았고요.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그냥 그의 뛰어난 학문성을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보겠어요, 교수님들이. 네. 아마도 덩치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신체 발육으로 보면 자기가 15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그쵸? 누구도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 없이 나폴리 대학에 네. 아주 네. 훌륭한 추천장과 함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나폴리 대학을 다니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토마스 성인은 이제 나폴리 대학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이제 뭐 파리 그리고 볼로냐 그리고 옥스퍼드 등과 같은 대학도 이제 그 시기에 이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폴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이제 다 어느 대학마다 그 학교를 좀 대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도 약간 학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폴리 대학도 어떤 이제 다른 이제 파리, 볼로냐, 옥스퍼드 등 같은 다른 대학들과는 다른 어떤 고유한 학풍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그냥 대학교랑 다 그냥 비슷했었나요? 비슷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벌써 아주 전문적으로 그러게요. 날카로운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요. 질문의 수준이 다릅니다. 네.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1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네. 여러 전에 말씀드렸던 스콜라들이 모이면서 생겨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분한테 의존해서 정치적인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찾아낸 것이 국왕이나 뭐 도시의 시장들이 종종 간섭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어떻게 하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교황청의 보호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요청을 했냐면 저희를 좀 관리해주면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교황청 직속대학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요한 대학이었던 파리, 볼로냐,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교황청 직속대학들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나폴리 대학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세운 대학이었습니다. 지난 회에서 말씀드렸던 독특한 잘난 척쟁이 있었죠. 네네. 프리드리히 2세가 네. 맞습니다. 역시 뛰어나시는데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만든 것이었는데요. 1224년에 네. 엄격하게 이제 황립대학이죠. 황제가 세운 것이니까 이 황제가 세우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을 벌일 정도로 교황과 황제가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프리드리히 2세는 시칠리아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시칠리아의 왕이었던 프리드리히 2세가 전쟁을 하다가 보면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파문해달라든지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네. 언제부턴가는 갑자기 교황 뒤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황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옛날의 조약이 있으니까 프리드리히 2세가 뒤에 돌아와서 물어봤더니 나머지 자신의 장군들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저 까마귀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했더니 교황청 직속 대학 교수들이라고 설명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아, 네. 프리드리 2세가 잘난 척쟁이였는데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너무 받죠. 돈도 네. 있어, 잘난 척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도 대학을 하나 만들지 그쵸. 해서 만든 대학이 무엇이었다? 바로 나폴리 대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나폴리 대학은 아주 명시적으로 처음부터 황제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지성적이고 명민한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황제가 세운 대학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학교였다라는 그 인상이 좀 강한데 이 대학으로 가면 그럼 교육의 수준도 어쨌든 더 높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수도원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자유학의 3학과와 4학과를 배우는 정도였다면 나폴리 대학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인문학부 7자유학예를 가르치는 학부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7자유학예 같은 기초적인 중고등 학교 정도에서 배우는 지식을 넘어서는 본격적인 철학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이곳 나폴리 대학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폴리 대학에서 이 토마스 성인은 이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 네. 더 풍성하고 네. 깊이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제 학문들을 접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죠. 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은 너무나 자주 듣고 많이 들었던 그런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또 유명한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 아테나 학당을 보면은 학당에서 이 많고 많은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세 철학을 전공하신 우리 이정 신부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함께 그림을 한번 이제 네. 그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전체 그림 중에서 요 아치 바로 가운데 있는 그림 네. 가운데 있는 먼저 이 두 사람을 네.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네.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뭐 인물들 네. 위에 따로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누가 플라톤이고 네.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이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나이로도 이제 아실 수 있는 또 힌트가 이 그림에 담겨 있는데요. 네. 네, 바로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손 동작과 네. 그리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책의 종류에 음.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은 이게 왼손에 티마이오스라는 티마이오스. 책을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위를 하늘을 가리키고 네, 있네요.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은 네. 에티카라는 에티카. 책이에요. 네, 에티카라는 책을 들고 있고 이 사람은 또 오른쪽 사람과는 다르게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서 그쵸. 네, 땅바닥 이걸 이제 앞을 좀 가리키고 가리키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이런 힌트를 통해서 이제 추측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게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요. 네. 네, 그리고 손바닥을 쫙 펴서 땅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그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스승인 플라톤과 굉장히 다른 길을 이제 걷곤 했습니다. 네. 네, 그림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너머의 세계, 즉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 주목을 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데아의 세계가 영원불면한 세계이고 거기서 이제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스승과 또 의견이 달랐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라톤의 제자, 사상적인 면에서 스승과 의견을 달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스승 플라톤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네. 스승 플라톤
플라톤은 이 현실 세계를 조금 이제 외면을 하고 보이지 않는 저 이데아의 세계만이 이제 참된 세계라고 이제 강조한 반면, 네,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야말로 진짜 세계고 이 안에서 이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통해서 네.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플라톤 경우에는 또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이 현실 세계는 정말 이제 외면하고 네. 예, 저 너머의 세계를 강조한 반면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펴서 바로 이 땅,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전혀 자연 세계로서 무시할 수 없는 참된 세계임을 진리처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두 사람의 사상 중에서 좀 더 각광을 받았던 사상이 있달지, 아니면 반면 좀 잊혀진 사상이 있달지, 뭐 이런 게 또 있었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게 들어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면 확실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네. 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이렇게 펼쳤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인 플라톤은 디스코를 좋아해서 치는 거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네. 영원하고 불변한 이데아만 네. 봐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까? 힙합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가 확 됩니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 힙합하는 네. 래퍼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을 가사를 다 외는지 네.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기아니라 가장 많은 지식을 인류 역사상 보유하고 있었던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이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은 죽는다 네. 하는 내용만 알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참이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라고 하는 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하죠. 이러한 논리 전개를 갖다가 정리해서 개발해낸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논리학을 만들어낸 천재였는데 이 분야에서만 천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네. 자연과학적 분야에서도 아주 뛰어난 관찰 능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철학의 분야라고 하는 형이상학이라는 분야를 발전시킨 것도 있었고,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윤리학, 네.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집필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 수사학, 시학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요즘에 현대의 대학으로 치자면 인문과학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경영대학장 막 혼자서 다 해먹은 네. 경우였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플라톤의 경우와는 달리 플라톤은 제자들이 훌륭해서 계속 이어졌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했어요. 심지어 의외인데요? 스승의 네. 책들도 네.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후대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었고요. 유일한 예가 보에티우스라는 로마 최후의 철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중에서 논리학 책 2권만 네. 범주론과 명제론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데 나머지 모든 책은 사라졌고 단 2권의 논리학 책만 남았다면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슨 학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논리학자. 그렇죠. 네. 논리학자라는 줄만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논리학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은 알았지만 나머지 책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책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내용을 서서히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그만 안타까워요. 이렇게 잊혀져 버렸던 책들을 네. 얻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를 발전시킨 것들이 아랍인들이었고 아랍? 이 책을 발전시키는 바람에 아랍인들이 폭발적으로 아랍 문화가 발전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리스 철학을 아랍 문화권이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듣거든요. 네. 아마 진행자님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사실은 이 중세 시대와 아랍 사이의 관계는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이것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면 좋겠고 네.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네. 7세기에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아라비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근동을 다 점령하고 짧은 시간에 북아프리카를 넘어서 심지어 피레네 산맥 근처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네. 스페인도 점령하고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까지 점령하는 바람에
굉장히 넓은 영역을 거의 100년 이내에 다 점령했는데요. 그 안에서 로또를 맞게 됩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로또 맞은 것이 네. 무엇이었냐면 마침 점령한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안티오키아와 네.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완전히 축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비롯해서 와. 모든 문화권들을 그냥 통으로 네. 종합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슬람 문화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일이 벌어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이슬람 안에서도 더욱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네 게 아니었어요. 오.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받아서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왜 그것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에 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데는 그리스도교의 한 이단들도 그러한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파라고 옛날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스토리우스파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이단에 빠졌던 분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직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지적인 엘리트들이니까 네. 그것을 들고 이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때 시리아로 그 책을 들고 갔고요. 두 번째 똑똑한 이단들이 단성론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다 네. 신성에 흡수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단성론자들도 이단으로 판정되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가져가서 네. 시리아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네, 네. 이슬람 사람들이 그 책을 발견했을 때 맨 처음에 몰랐지만 아무리 좋은 책도 무식한 사람이 바라보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던져버렸을 텐데 네. 마침 그때 아주 똑똑한 네. 이슬람의 왕이 있었습니다. 오. 알 마문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 알 마문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국왕이었는데 바그다드에다가 지혜의 집이라는 교육기관을 짓게 됩니다. 네. 저는 감히 이것을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지은 집현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세종대왕의 집현전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국문과 출신으로서 약간 굉장히 더 호기심이 갑니다. 알 마문,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기에 세종대왕의 비견이 되는 걸까요? 네, 아마 따진다면 알 마문이 몇백 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바라보면 우리 세종대왕을 자랑하고 싶으시면 네. 알 마문 왕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겠네요. 그리고 집현전은 지혜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하실 텐데 네. 이 아라비아 왕은 대단한 분으로 국립도서관을 바그다드에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스어랑 시리아로 되어 있는 모든 책들을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 없으니까 네. 통용되던 아랍어라고 모두 번역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 너무 웃긴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으로 별책 부르러 온 것이 더 끝내줘요. 수학적인 거, 네. 유클리드의 기하기라든지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예, 의학 관련 서적 같은 것이 네. 별책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랍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와. 그래서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은 자신들의 책이 아니라 번역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모든 책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요. 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고 종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까지만 해도 양피지를 가지고 모두 다 책을 만들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 한 권의 가격은 거의 외제 자동차만큼 비싼 엄청난 가격이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것들로 바그다드의 국립도서관은 가득 채워지게 네. 됩니다. 아, 한번 가보시면 네. 너무나 놀라웠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에 거죠? 의하면 네. 이 알 마문이라는 사람들은 번역자들을 굉장히 우대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양피지로 번역을 해오게 되면 네, 양피지는 무게가 제법 나가는데 큰 저울을 가져다가 완역된 이미 네. 검수를 다 거친 네, 네. 책이죠. 딱 올려서 이게 훌륭하게 번역을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알 마문이 탁 나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내놓으라고 수고하셨어. 네. 당신에게 내가 보상하겠소 하고 이쪽에다가 금괴를 얹어줍니다. 와. 같은 무게로. 네. 이정 신부님 눈이 커지셨는데 저도 한 번역했는데 제가 좀 시계를 잘못하고 났어요. 이때 태어났으면 아마 저도 평생 네. 먹고 살 것을 책 한 권 번역으로 이미 끝냈을 텐데 네. 아마 이런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을 통해서 네. 이 아랍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했죠. 흥미롭습니다. 정말 이 번역의 가치, 그러니까 번역을 통해서 이 아랍 문화가 또 아랍 문화권이 발전할 수 있다, 발전할 만한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둔 거잖아요. 네. 번역을 하신 분들은 정말 부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번역자들을 제대로 정말 대회를 할 때만 그 번역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요. 네.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저도 라틴어, 독일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했지만 네. 모국어로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거를 직접 읽게 됨으로써 사유가 오히려 더 깊어지기 그렇죠.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리스의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서 네. 아랍에서는 11세기부터 폭발적인 네.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네. 십자군 전쟁으로서 전력은 강했지만 십자군이 이 중근동을 점령하고 이곳을 갖다가 약탈하면서 놀랐던 것은 아랍의 문화가 이토록 발전한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군을 통해서 네. 아랍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네. 말씀을 듣다가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였는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책들 같은 경우에 이 서방 세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네.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였어요. 오. 네,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1120년, 그러니까 이제 네. 12세기 이제 초반이 이전이 되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 가운데는 그 당시까지는 이제 범주론과 명제론이라는 네. 이제 두 권의 책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서방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위대함에 매혹돼서 그의 책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사상가들이 나타나고 모이기 시작했죠. 네. 예, 그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책을 굉장히 유심히 이제 읽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이제 논리학자였는데 이 논리학에 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몇몇 구절들을 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 그 구절들을 통해서 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두 권이 아니라 더 많은 책들이 있겠구나라는 이 느낌을 네. 굉장히 이제 받게 되죠. 네. 예, 그렇게 좀 힌트를 받게 된 구절들의 예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 요런 이 느낌인데요. 내가 전에 써 놓았던 책에서 말한 것처럼 네, 이제 또는 이제 내가 자연학이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다뤘던 것처럼과 같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어떤 이제 또 다른 책들이 네.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구절들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을 그렇네요. 합니다.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책들은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단 두 두 권, 권. 네, 범주론과 명제론에 불과했던 것이죠. 네. 사실은 이 발견된 곳의 지도를 같이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러한 책들이 이 현상금을 걸었던 책들이 발견된 곳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북부와 중부, 스페인 지역과 시칠리의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옛날에 말씀드릴 때 이슬람이 네. 몰려 들어와서 다 점령했던 곳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재정복, 그리스도교의 재정복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교 땅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이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너무나 반가워서 딱 펼쳐봤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렁이 같은 글씨로 혹시 무슨 언어로 쓰여진 책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아랍어로 번역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랍어 책이 나왔었던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랍어 책으로부터 번역을 해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논리학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스콜라에서 그랬기 때문에 논리학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책들이 번역되기 시작했고요. 12세기 초반 1120년경부터 13세기 들어갈 무렵에는 네. 이 모든 책들이 다 라틴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라틴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그전까지는 플라톤주의가 네. 주류를 이뤘거든요. 이것을 밀어내는 새로운 학풍을 태동시키게 되었던 것이었죠. 일종의 약간 번역 사업이 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인원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서방에는 알마문 같이 훌륭한 분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선 것이 누구였다?
여태까지 주로 필사를 담당했던 수도원에서 수도원 학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수도원 학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국왕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잘난 척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프리드리히 이세. 2세가 또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번역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태리 남부에서 이미 발견된 곳에서 우리가 선점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번역하게 되었죠. 근데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당시 교회나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왕이라고 막 네. 빨막가지를 흔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도 열광적으로 번역되고 하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놀랍게도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대한 강의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1210년에 개최되었던 파리의 종교회의와 네. 1215년에 인가된 파리 대학의 학칙에서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보고 열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어떤 구절에서 갑자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강한 거부감을 네. 느끼는 것이 생겨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의 금지령에서는 알려져 있던 논리학책은 배제되었습니다. 3단 논법을 뭐 어떻게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지만 나머지 부분들, 특히 형이상학과 자연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공적으로도 가르치지도 말고 사적으로도 강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의 금지령이 내려졌던 것이었죠.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옛날에 우리 군사 독재 시대 때는 책들을 모두 다 못 읽게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아직까지 비판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네. 이 강의를 듣고 모두 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위험할까 봐 학자들은 연구해도 되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강의하지 말란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서방의 그리스도교한테는 뭔가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것이었죠. 근데 저는 들으면서 알듯 모르듯 한 게요.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우는 것이 이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뭐 도전으로 다가오고 왜 이랬을까요? 네,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지금 초반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게 제가 막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요약해서만 잠깐 네네. 어떤 화두가 되는 키워드만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이론 중에서 세계 영원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중에 아주 골치를 잠깐 아프게 해드리면 진리의 형상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세상에는 진료라는 것은 항상 있었는데 형상이 새롭게 부여가 되었다. 좀 어려우시죠? 벌써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퇴근하고 싶어요, 교수님. 갑자기. 네. 우리 진행자님 가시면 안 되니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흙이나 기타 같은 걸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그쵸, 해가지고 그쵸. 네. 거기다가 혼을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어떤 네. 이런 모습들 영화 같은 거 종종 나오게 되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이 흙이나 이런 것들을 점토를 진료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는 것을 형상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네. 어느 정도 진료 형상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세계가 생겨났을 때부터 진료는 항상 있었고 진료는 계속 있었다. 진료가 영원하다는 것은 네. 세계의 영원성이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형상이 부여되면 새로운 물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마침 신부님이 계시니까 신부님 이런 이론이 왜 그리스도교한테 위태로울까요? 공을 딱 던지셨어요. 넘기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부님 계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이 철학적 내용들이 그리스도교에 굉장히 위험 요소로 위험하게 좀 여겨졌었습니다. 네, 이 당시 이제 그리스 이제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새로운 개념을 들여오는데요. 데미우르고스, 즉 조물주라는 개념을 통해서 네. 이 세계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데미우르고스, 조물주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크레아톨, 즉 창조주와는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조물주가 하는 역할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준비된 재료들로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장인의 네. 역할과도 같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경우에는 이 세계 이제 창조에 대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네, 사실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애초에 이미 진료가 되는 것들이 이 세상에 항상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예,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느님께서 이 만드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 바로 이 네. 부분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기에 그리스도교의 이제 창조는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면서 그분의 이제 능력 안에서 재료가 되는 예, 진료, 형상,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시간이라는 이제 개념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교의 이제 창조주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반면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따르게 되면은 재료라는 것이 처음부터 원래 이 좀 창조주와는 상관없이 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재료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또 신이 만들어낸 것이 따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착할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또 교회와 이렇게 충돌을 빚게 되는 거네요. 네. 네. 제가 가만히 우리 진행자님 얼굴을 보니까 시청자를 대변해 주시는데 살짝 그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서 네, 네. 두 가지 잘 끊고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네. 두 가지 다른 충돌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네. 제가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접어든 다음에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충돌 요소는 단일지성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우주에 단 하나만 인간이 죽게 되면 유일한 우주적인 지성으로 되돌아간다는 이론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과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법칙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 법칙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면 기적도 불가능하고 신의 특별한 섭리도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신의 섭리를 부정하는 쪽으로 신앙을 위태롭다고 생각해서 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 대한 강의 금지령, 특히 자연과학과 형이상학에 대한 책에 대한 강의 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과 우리 신부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간다라고 말하라고 대본에는 있는데 저는 솔직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러면 당시 대학에 내려졌던 이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 이거 잘 지켜졌나요? 이 강의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이 1210년, 15년 내렸다는 말씀을 드려줬고 네. 그다음에 1231년, 1246년에 또 내려졌습니다. 자주 무려 내려졌네요. 46년에 네, 걸쳐서 네. 강의 금지령이 반복적으로 내려졌는데 이것은 과연 잘 지켜졌다는 뜻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켜줬으면 굳이 다시 내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한테는 아주 이상한 섭리가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쵸, 부분들이 그쵸. 있었고 네.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심지어 1231년 때는 대학 교수들은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렇게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왜 통째로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도 한 발 물러났어요. 네. 그러면 위협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검열, 19금 검열처럼 잘라내서 오. 수정할 때까지 이것을 아직 강의하지 말라. 잠정적으로 강의하지 말라니까 뭐같이 들리냐면 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게 맞다는 얘기네. 그렇네요. 더 가열차게 읽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가지고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지키는 대학이 손해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네. 파리 대학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파리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툴루즈라든지 아니면 옥스포드 같은 영국의 대학들 네. 그리고 나폴리 대학 같은 데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를 가열차게 시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우리만 강의를 금지했다가는 우리 대학만 물러나게 됩니다. 라고 네. 하는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뭐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쭉 있었고 그러면은 이 아퀴나스 성인의 경우는 어땠나요? 나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충분히 흡수하고 교육하고 뭐 이럴 기회가 있었나요? 아주 신기하게 네. 나폴리 대학에서는 강의 금지령이 내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그래서 수가 있죠? 네. 바로 프리드리히 2세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미 파문당했고 그거랑 라이벌로서 길러진 것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말을 안 들었고 네. 사실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요즘 네. 같으면 대학에 강의가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궁금하십니까? 강의 못해서 근질근질하시오. 모두 나폴리 대학으로 나폴리로 오십시오. 오시오. 이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아일랜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럽 전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탐구하고 싶은 사람은 나폴리 네, 네. 대학으로 몰려왔고 네. 15세에 아주 명민한 지성을 지니고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폴리 대학에 옴으로써 아무런 강의 금지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성인에게는 굉장한 행운이기도 했겠네요. 예, 이건 좀 묘하게 준비시키신 전혀 강의 금지령이 없는 나폴리 대학에서 네. 어머니는 그저 거리가 가까워서 보낸 것이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효과가 네.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철학과 신학,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 성인의 집중력의 한계는 뭐 5분, 10분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저의 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여행 이야기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네. 머리를 좀 식혀주십시오. 너무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제가 잠깐 나폴리 네.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사실은 주로 북부를 여행하셨던 분들은 나폴리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네. 사실 이탈리아에는 밀라노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북부 같은 경우는 아주 이성적이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중요하게 따진다면 이탈리아 남부를 대표하고 있는 나폴리에 가보게 되면 아주 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농업이 주성산지이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감이 있는데요. 시내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 아주 좁은 골목 안에 시장들이 막 복잡하게 널려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다혈질이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네. 바로 그 옆에 나폴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웅장하게 이름도 길어요. 페데리코 2세 나폴리 종합대학교라고 네. 되어 있는 이 나폴리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대학 찾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보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폴리 대학에 들어가 봤는데 네. 이 오래된 대학은 다 사라졌고 근대 때 새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고풍스럽지만 실제로 오래된 대학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가장 초창기에 다녔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흔적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지만 시장과 붙어 있고 어떤 위치에 나폴리 대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네. 당시에 오래된 대학들은 캠퍼스가 따로 없거든요.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네.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곳을 대학을 다니면서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네. 제가 약간 힌트를 얻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또 다음 시간인가요? 약간 네, 다 교수님의 말씀드리면 표정이, 안 네. 보실까봐 제가 이렇게 밀당을 잠깐 해보면서. 좋습니다. 네. 네. 진행자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인데 교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미끼를 던져주시는 네, 거죠. 잠깐 기다려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 나폴리 하니까 뭐 피자 얘기 막 했잖아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더 약간 식욕이 폭발 중인데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교수님? 여기야말로 진짜 맛집들이 널려 있는 곳이 나폴리입니다. 어떡해, 너무 좋아.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네. 이탈리아 평균보다도 20-30%가 쌉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나폴리 피자만 아시는데 애청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네. 흘려드리면 네네. 피자를 절반으로 접어서 튀김 피자가 있습니다. 튀김 피자요? 네, 피자 프리타라고 하는데 워낙 튀김은 뭘 튀겨도 맛있는데 그 맛있을 것 맛있는 같아요. 나폴리 피자를 튀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피자 가게에는 항상 줄이 서 있는데 네. 식사 시간 피해서 가시면 아주 네. 맛있게 그것을 먹어볼 수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 피자 프리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최고를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고 네. 나서 그분의 몸집이 작았다면 오히려 예외적이다. 네, 그쵸. 그래서 우리 네. 진행자님은 빨리 지나가시고요. 나폴리는 알겠습니다. 맛만 칼로리 보시고 폭탄일 것 같아요. 칼로리 폭탄입니다. 이렇게 토마스 성인이 이제 대학 시절을 보낸 이제 나폴리에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머무르시면서 자연스레 오늘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오늘의 키워드죠. 청소년 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이전과는 달리 어떻게 좀 새롭게 떠오르시는 철학 구절이나 그런 사유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꽤 오래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삭의 첫 문장이 저는 나폴리 갔을 때 떠올랐는데요. 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인간은 본성에 따라서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린 대학생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직까지는 신앙심은 물론 깊었지만 전혀 신앙심이 없는 지적인 호기심으로 여러 가지 학문을 탐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 곳이 이 나폴리 대학에서였습니다. 네. 교수님이라든지 동료들은 수도원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모두 다 아니었기 때문에 나폴리 대학에서 그저 이성적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열심히 탐구하고 보다 많은 지식을 네. 얻으려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었고요.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옛날에 인문학적인 관심으로부터 신학을 하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하시는 것이 늘어났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전혀 아직적인 신학적인 전제 없이 순수하게 이성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네. 더 깊게 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그 신앙의 문으로 확 들어가기 전 단계인 거네요. 오늘 네,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까지 나눈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한 예고도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황제가 세운 나폴리 대학에서 보낸 청년기 이야기의 한 절반까지 들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고대 철학의 거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난 이 여정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후 교수님께서 잠깐 힌트를 주셨지만 성인이 이곳에서 삶의 갈림길을 만나게 됐다라고 그건 이제 다음번에 얘기해 주마라고 예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맞죠, 교수님? 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잠깐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어떤 식으로 또 저의 이 목마른 지적 갈증을 채워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학문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네. 제가 계속 살짝만 흘려드리고 있는데 네. 다음 주까지만 기다리시면 네. 삶의 새 지평을 열어준 영적인 만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어느덧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는 토마스는 자신의 미래의 향방이 다 결정되어 버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주까지만 네. 기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전문 예고의 달인이에요, 지금. 네. 가장 궁금할 때 딱 끊어주시는 이 스킬. 알겠습니다. 다음 편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의 여정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과 신부님 두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